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구에서부터 오시느라 좀 힘들진 않으셨어요? 네. 기차를 타고 왔긴 했지만 네. 워낙 또 교통이 잘 돼 있어서요. 편하게 왔습니다. 네, 오늘 그 냄새 폭탄 뿜뿜이라는 책 저희 회사에서 내셨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그 각각 4편의 단편이 있는데 거기 실린 얘기들 좀 들어보고 싶어서 네. 선생님 오시라고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선생님이 직접 본인은 어떤 작가다 네. 라는 거 좀 이렇게 얘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네, 어떤 그럼 제 네. 소개를 네, 제가 네. 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화책 냄새 폭탄 뿜뿜에 글을 쓴 박채연입니다. 저는 2018년 매일신문 신춘문예에 동화 너라도 그럴 거야가 당선되어 작가가 되었어요. 작년이었죠. 2021년에 동화 달려로 황금펜 아동문학상을 동시 몰랐다로 한국 안데르센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냄새 폭탄 뿜뿜은 제가 낸 첫 동화책입니다. 네. 그 매일신문이 대구 지역에서 그래도 주요 일간지잖아요. 네. 거기 신춘문예에 당선되셨네요. 네. 네. 그리고 뭐 한국 안데르센상이나 황금펜 아동문학상 같은 게 다 중요하고 그다음에 작가를 꿈꾸는 지망생들한테는 네. 되게 우러러보는 그런 상인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상 이름이 또 네. 예뻐가지고요. 황금펜 아동문학상도 네네네. 받고 싶기도 했고 또 한국 안데르센상도 그 안데르센이라는 그 네, 명성 때문에 맞아요. 받고 싶기도 했는데 제가 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겸손하신 것 같아요. 운만 좋아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노력도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나중에 어떻게 그 상에 응모하게 되셨고 뭐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들려주실 네.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그걸 꿈꾸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네. 제가 아는 만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 작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전에 선생님이 여기 책 안에 4편의 다섯 편의 단편 중에 지금 하나 고르셨죠? 네. 그래서 일부분 읽어주시는 걸로. 네. 네네. 한번. 네. 이 냄새 폭탄 뿜뿜의 5편 동화 중에 3번째에 실린 건데요. 너라도 그럴 거야 라는 동화예요. 근데 이 동화는 제가 작가가 되도록 해준 이야기라서 제가 특별히 또 좀 애착을 갖는 동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동화 중에서도 또 제가 좋아하는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네네. 그러면 제가 지금 읽으면 될까요? 그래, 나와라. 먹을 때 딱 한 대만 때려줄 거다. 승표는 작대기를 단단히 쥐었어. 무건이의 눈에도 힘이 들어갔지. 지금이야. 승표가 작대기를 겨누고 내려치려는데 고양이가 서랍장 안으로 쑥 들어갔어. 에이, 눈치챘나? 야야, 다시 나온다. 이번에는 새끼 고양이들까지 같이 나왔어. 어미가 비켜서자 새끼 고양이들이 참치를 개걸스럽게 먹어댔어. 어미 고양이는 옆에 앉아 주위를 두리번거렸어. 뭐야, 자기도 배고프면서? 작대기를 치켜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 때려야 해! 안 돼! 복수하자는 승표와 안 된다는 승표가 머릿속에서 싸워댔어. 무건이가 승표의 옆구리를 쿡 찔렀어. 홍승표, 뭐해? 빨리 때려! 승표는 한숨을 쉬며 작대기를 내려놓았어. 야, 왜 그래? 무건이가 승표를 한심하게 바라보았지. 에이, 시시한 녀석, 저리 비켜! 무건이가 승표를 밀치고 대신 나섰어. 작대기를 막 내려치려는 찰나에 승표가 고함을 질렀어. 그만하라고! 승표는 무건이의 작대기를 빼앗아 저만치 던져버렸어. 화들짝 놀란 어미 고양이가 새끼들을 데리고 서랍장으로 들어갔어.
책도 되게 침착하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네. 읽어주시네요. 아, 네. 네. 연습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러신 것 같네요. 네, 승표가 네. 자기 병아리를 훔쳐간 고양이한테 복수하려고 하는 네. 그런 장면이죠. 네. 네, 그래서 되게 좀 그 글만 봐도 그 장면이 그려지고 네. 약간 숨이 막히면서 긴장감이 느껴지는 네. 그런 대목을 읽어주셔서 아, 네. 아이들이 되게 흥미로워할 것 같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 중에 나도 작가가 되고 싶다거나 네. 아니면 일단 글을 써보고 싶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가장 궁금해할 지점이 신인 작가들, 네. 등단하시는 네. 작가들은 어떻게 처음에 글을 쓰게 됐고 어떤 코스를 밟아서 네. 등단 내지는 뭐 이렇게 어디서 상을 받거나 이렇게 네. 되는지가 참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가님은 처음에 글을 어떤 계기로 쓰게 되셨는지 시작이 어땠는지 조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또 그 질문을 받게 되는 이유가 사실 제 이력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보통 이제 뭐 동화나 동시를 쓰시는 분들은 국문과, 초등학교 문창과. 선생님이거나 네. 아니면 국문과, 뭐 문창과 이런 출신들이 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또 간호학을 전공했는데 어떻게 동화 작가가 네. 되었지 이런 네. 궁금증이 드실 것 같기도 한데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책 읽기나 글쓰기를 좋아하던 어린이였고 청소년이었거든요. 네. 그 학창 시절 내내 저는 그 학업 성적보다는 글을 잘 쓰는 아이로 오히려 주목을 받았었기 네. 때문에 그 나중에 대학을 정할 때도 오히려 뭐 제가 문창과나 국문과나 아니면 작가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고 모두가 뭐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대학 그 진로를 결정할 무렵에 나라에 IMF가 터졌어요. 아, 네, 그래서 저한테 막 강요하신 분은 없지만 집안 형편을 네. 미리 생각하셨구나. 네, 제가 막 그때 역시, 네. 그 취업이 잘 되는 그 대학과 이런 거를 제 스스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취업 잘 되는 과를 선택하다 보니까 제가 간호학을 전공하게 됐고 예. 또 뭐 물론 좀 돌아오긴 했지만 그게 결국은 그게 또 저는 나쁜 선택은 또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네네. 왜냐고 하면 제가 간호사로 일하면서도 알게 됐던 경험들, 네. 보았던 사람들, 이야기들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보건교사로 근무하면서도 아이들의 심리, 네. 아니면 그런 환경 이런 거를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경험들은 사실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렇죠,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저는 이걸 글로 옮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본격적으로 글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동화를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제 아들이 겁도 많고 눈물도 많고 막 이래서 매번 그럴 때마다 막 훈계하거나 다그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내가 뭐 잔소리 하듯이 하지 않고 동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 주인공이 이겨내는 그 상황을 아이가 직접 보면서 깨달았으면 좋겠다.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거 동화를 쓰게 됐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떤 글이든지 어떤 작가든지 마찬가지로 그 작가가 되려고 하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 거는 그냥 뭐 무르나 마나한 이야기고요. 근데 작가가 되려고 하면 책을 많이 읽으면서 처음에는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문장을 우리가 쓰는 글이 일기가 아닌 이상 독자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고 또 특히 동화 같은 경우는 어린이가 주 독자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읽어야 되고 또 쉬워야 되니까 그 문장을 다루는 걸 우선 좀 배우셔야 할 것 같고 그런 다음에는 또 많이 써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소재로 또 여러 가지 글을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계속 완성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토론을 해봐야 다른 되는 사람 거예요. 얘기를 그래서 좀 듣고, 다른 사람과
그 책을 같은 책을 읽고 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네. 다른 사람들과 토론을 해보고 내가 내 생각에 갇히지 않게 네. 네. 그런 활동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고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듣기는 듣고 네. 아 바꿔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고쳐 쓰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네. 네. 사실은 또 고쳐 쓰기는 무한정 반복이에요. 사실은 이 제 작품이 책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고치게 되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그렇게 하고 또 중요한 거는 도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얘기는 다 해주신 것 네. 같은데 그래도 또 이제 막연하게 느끼시는 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서울 쪽에 보면 네. 글쓰기를 같이 하고 책도 같이 네. 읽을 수 있는 모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작가님 어떤 데서 배우셨나 이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사실 지방에서는 사실 동화를 배울 만한 곳이 잘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서울에 뭐 유명한 곳이 있지만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시간상으로도 그래서 쉽게 이렇게 결정 내리기가 어려운데요. 네. 사실 처음에는 저는 이제 문장은 수필을 가르치는 선생님께 배워서 네네네. 문장을 배웠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아직 나이가 수필을 쓸 만한 연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이 좀 있긴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수필은 또 자기 생활을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드러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또 이제 제가 아이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하려다 보니까 아이가 어리니까 동화를 쓰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좋은 곳에서 훌륭한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꾸준히 연습하고 네, 쓰고 또 읽고 같이 또 혼자 하는 건 또 사실 조금 네. 꾸준히 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를 옆에 같이 글 쓰는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토론도 네. 많이 하고 네. 작품 합평도 많이 하고 또 많이 고치고 네. 그래서 또 서로 격려하고 뭐 네. 이렇게 밀고 끌고 가는 네. 그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박채연 작가님처럼 꾸준히 쓰셔서 등단을 하셔서 네. 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네.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책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했을 때 네. 이제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네. 출판사마다 이제 독자 투고를 네. 받는 이메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쪽에 내 작품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네. 연락처와 함께 뭐 작품을 쓴 취지라든가 의미를 네. 요약을 하셔가지고 원고를 같이 보내시면 네. 대부분 이제 출판사에서 네. 검토를 하고 네, 뭐 네. 늦어도 한 달 안에는 이제 연락을 네. 드리죠. 좋은 작품인 네, 네, 경우에.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책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네. 뭔가 이렇게 책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 네. 꿈꾸시는 분들은 그런 기회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네. 네, 저도 처음에는 사실 저는 그런 과정은 좀 뒤로 미루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조금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작가님들이 네. 거절당하는 거에 대한 네. 내 작품을 투고했을 때 거절당했을 때 내가 입을 상처는 어떻게 아. 내가 그걸 견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네. 아무런 답변을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은 내가 정말 이를 믿는 큰 상을 받아가지고 네. 큰 상을 받게 되면 그 상과 연계돼서 책이 바로 발간되는 그런 상을 받아서 내가 책을 내겠다고 네. 목표.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네네. 사실 2018년도에 등단을 했지만 지금 책이 나오게 된 조금 늦어졌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또 제가 책을 내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실 대단한 상을 받고 책을 내면 좋죠. 그렇지만 그런 건 딱 한 편이라서 그 한 편에 내가 뽑히지 못했다고 해서 내 작품이 형편없다거나 재미없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도전하셔가지고 네. 또 출판사 문도 두드리시고 네. 또 자기 작품이 또 책으로 나오게 됐을 때는 진짜 이제 어린이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기쁨이 또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네. 책이 나왔을 때, 아, 진짜 이제 내가 작가가 됐다는 음. 생각이 들고 자부심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저도 좀 빨리 한솔의 문을 두드릴걸, 그 생각이 조금 네. 들기도 해요. 그래서, 네. 저처럼 이런 시행착오를 좀 덜 겪으시고, 네. 작품이 다 완성되신 분들은 미리미리 이렇게 출판사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거절에 대한 두려움 네. 얘기하셨는데 네. 실제로 베스트셀러가 된 네. 어떤 작품들은 수많은 출판사에서 계속 네. 퇴짜를 맞고 네, 돌고 네. 돌아서 네. 어떤 출판사에 가서 네. 베스트셀러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이건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사항입니다. 그래서 네, 네. 거절 물론 이제 당할 때 네.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시겠지만 그거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네, 네. 아, 내 작품 몰라주는 이 출판사가 바보다라고 생각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꾸준히 네. 쓰시고 네, 네, 네. 계속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좀 작품 얘기로 들어가서 네. 첫 번째 실려 있는 뿜뿜이라는 네. 작품을 보면 네. 음파라는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 흔히 말하는 왕따를 네. 당하는 아이 이야기인데 네, 네. 거기도 좀 중요한 메시지를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계기로 쓰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 네. 제가 뿜뿜을 쓰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제가 몇 년 전부터 텃밭 농사를 짓게 되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마트에서 채소를 살 때나 아니면 누가 농사 지은 걸 얻어먹을 때 몰랐던 채소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혹시 마트에서 파는 채소와 텃밭에서 자란 채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우선 마트에서 파는 채소는 네. 어떤 것 같으세요? 농약을 좀 많이 쳤을 것 같고요. 예쁜 것들 네, 위주로 네. 갖다 놓겠죠. 네, 네. 네. 그 마트에서 파는 채소들은 우선 깨끗하고요. 네. 뭐 흙이나 이런 게 좀 묻어 있지가 않죠. 그리고 연하고요. 네. 그리고 향이 굉장히 연해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이제 그 마트에서 파는 채소는 빨리 출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고 온도를 맞춰주고 그래서 이제 그 채소들이 고통이나 시련 없이 쑥쑥 자라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반해서 텃밭에서 자란 채소들은 그 비바람을 직접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 비바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견디다 보니까 질겨지고 또 뭐 흙도 묻어서 좀 지저분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벌레 먹어가지고 뭐 여기저기 막 뜯겨서 좀 그것도 좀 지저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 채소 특유의 향이 굉장히 진하게 그쵸. 나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서 파는 채소를 먹을 때와 달리 텃밭에서 자란 채소를 섭취하게 되면 그 채소들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내뿜는 그 성분을 네, 사람이 네. 섭취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성분을 같이 섭취하게 되면 면역력도 증가되고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채소가 말을 하지 못하니까 그냥 마냥 당하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자기만의 그런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게 됐을 때 딱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어요. 제가 저학년일 때 저희 반에 음파처럼 학교에 오면 말을 하지 않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같은 반 아이들이 정말 때리고 꼬집고 막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마음 아픈 게 그 애는 울면서도 소리를 내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참 안타깝게 보이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괴롭히진 않았지만 그 주변을 맴돌고 있는 구경만 하는 사람 중에 네.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괴롭히는 친구를 친구를 괴롭히지 마 이렇게 말도 못했고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이르지도 않았고 또 울고 있을 때 눈물을 닦아주지도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이 되고 나서도 그 애가 우는 모습이 가끔 생각이 났었어요. 네. 그런데 채소의 비밀을 알게 되고 보니까
그 친구한테 꼭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채소는 입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데도 자기를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사람은 입도 있고 움직일 수도 그렇죠. 있는데 네. 그렇게 당하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쓰게 됐고요. 이제 이 동화를 어린이들이 읽게 되면 아마 지금도 어쩌면 교실에 똑같은 오면 일이 벌어지고 네, 있죠. 맞아요. 음파처럼 네네. 학교에 오면 또 주눅 들어서 말 못하고 네. 수줍거나 뭐 이래서 말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말을 못하고 뭐 좀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 동화를 읽는다면 용기를 내야겠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네. 이런 걸 좀 알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아이들이 괴롭히는 친구들도요. 작정하고 괴롭히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자기도 모르게 분위기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휩쓸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뭐 이 아이의 소리를 들어보겠다는 거를 영웅심리에 내가 소리를 내게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친구를 괴롭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친구가 있다면 내가 친구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는 걸 좀 깨달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당하는 친구의 마음을 좀 알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저처럼 그 주변에 방관자처럼 네.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 괴롭힐 때 괴롭히지 마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말려주는 거 쉽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이렇게 알려서 그 친구가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눈물을 닦아줄 수 있으면 좋겠죠. 네. 이 어렸을 때 있었던 반의 아이 이야기를 잊지 않고 계속 기억했다가 이제 동화 작가가 된 다음에 쓰신 거잖아요. 네. 그게 좀 작가의 마음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아이가 왜 자꾸 생각날까를 생각해 봤더니 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네, 분명히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할 몫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도. 네, 그 미안함도 있고 내 할 일을 못했다는 거에 대한 그 죄책감 같은 거 그런 게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생님 말씀 듣다 보면 상당히 교훈적이고 메시지가 있는 얘기인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밌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뭐 열무와 그 대파와 그다음에 개미, 그다음에 진딧물의 그 관계와 거기서 약간의 그 전투 아닌 전투를 벌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보면서 되게 묘사도 잘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재미를 아주 담뿍 담아서 쓰셔가지고 이 박채연 작가님이 신인이라고는 하지만 글을 한두 해 써보신 솜씨가 아니구나라는 게 저절로 느껴졌고요. 그다음에 뭐 개미가 진딧물한테 이렇게 열무에 올려주면서 엉덩이 주스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되게 아이들도 재밌게 읽고 나서 뭔가 하나 얻는 메시지가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팥꽃이 꿀벌을 부르고 주문을 외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또 개미들이 진딧물을 옮겨와가지고 열무들이 또 주문을 외워서 무당벌레를 부르고 하는 게 사실 그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 곤충들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과학동화처럼 보이지 않을까. 사실 그걸 자꾸 염두에 두긴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게 진실이지만 그거 사실은 또 모르는 친구들도 사실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채소의 진딧물을 개미가 데려와서 거기 내려다 주고 또 진딧물에게서 엉덩이 주스를 개미는 또 그 대가를 받고 그 공생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채소는 이제 마냥 당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네. 실제로 부른다고 해요. 무슨 이제 주파 같은 걸 보내가지고 그러면 이제 무당벌레가 아 여기에 진딧물이 있구나 하고 오는 거죠. 그러면 무당벌레와 채소가 또 공생관계가 될 수 있겠죠. 진딧물을 없애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려주기도 하고 또 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서로 네. 채소들도 그렇고 곤충들도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네. 해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학교에서도 네. 뭐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같이 읽어보면서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런 아이들이 네. 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로 뭐 스스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네. 이 네. 말을 심어 놓으셨잖아요. 네. 그 말도 되게 와닿았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말을 사실은 네. 너무 직설적으로 하는 거 아닐까 그런 것도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좀 확실하게 아이들이 아 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돼. 네.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네. 알았으면 해서 제가 그걸 직접적으로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아이들도 아,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정확하게 뭐지? 이럴 때 아 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해. 이 대사를 기억했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그걸 쓰게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야기로 나 좀 읽어줘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아, 네. 네. 선생님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뿜뿜이나 이 작품이나 보면 되게 현실에서 환타지로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게 많은 작가들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선생님 작품의 그 좋은 장점이 나 환타지로 가가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어느 설정에 가면 환타지가 돼 있는데 그게 전혀 자기적이지 않고 네.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는 것. 그리고 환타지 세계에서 또 현실로 올 때도 아주 네. 자연스럽게 오게 이야기를 구성하셨다는 점이 네. 또 아주 장점이시더라고요. 다행이에요. 그렇게 읽겠다니까. 네. 그래서 나 좀 읽어줘는 네. 어떤 이야기인지 좀 들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나 좀 읽어줘는 그 책들이 하는 하소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는 책을 좀 되게 존중하는, 개인적으로 좀 존중하는 마음이 많아서, 도서관이나 서점 같은데 막 그 책꽂이에 책이 가득 꽂힌 걸 보면 스스로 굉장히 작아지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책이 있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고, 또 이걸 이렇게 많이 쓰신 분도 있고, 또 이 책이 되기 위해서 막 나무들이 몇 년에 커가지고 잘리고 책이 되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 제가 진짜 나는 작다, 이런 생각을 하고, 책을 좀 귀하게 생각하는데, 하루는 제가 헌책방 골목에 가게 됐어요. 근데 막 책이 짐짝처럼 묶여서 막 건물 밖으로 쫓겨나고요. 처마 밑에 쌓이고 막 복도에 쌓아놓고 천정까지 뒤죽박죽 돼서 막 쌓인 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책이 막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에 보면 동아라는 아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동아가 어느 날 헌책방 골목에 엄마랑 왔다가 잠시 엄마의 손을 놓치고 엄마와 헤어지게 되는 그런 순간에 책들의 하소연을 듣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책들이 나는 버려진 거에 대한 속상함, 섭섭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책이 처음 나올 때는 두 분 설레잖아요. 신간이 나올 때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읽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거고 또 누군가는 두고두고 곁에서 곁에 두었다가 두고두고 읽어주기를 바랐을 텐데 관심 밖으로 밀려나서 헌책방 골목에 와서 막 뒤죽박죽 섞여 있을 때는 얼마나 속상할까. 그러면 책들도 할 말이 있겠다. 각자 요리책도 할 말이 있고 뭐 바둑책도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책들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었고 또 그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는 거에 대해서 그 나 좀 읽어줘라고 하는 게 책들이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린이의 이야기인 것도 하거든요. 그래서 동아가 나 좀
나의 마음을 좀 읽어달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동화에서 동화는 엄마 아빠 사이가 소원해져서 네. 자기가 혹시 책처럼 헌책방 골목에 버려졌을까 봐 걱정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겁을 내고 무서워하고 네. 이렇게 하는데 어른들이 어린이의 마음을 어떤가 무슨 생각인가를 좀 귀 기울여 달라는 내용이 또 들어있기도 하고요. 네. 그 읽어줘라고 하는 거에 저는 보는 것과 읽는 거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 보는 거가 우리가 눈을 뜨면 뭐 의도하지 않아도 보이는 것이 진짜 그쵸, 많잖아요. 그쵸. 네.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보게 되는 것이 정말 많은데 그거는 그냥 별 뜻 없이 보게 되는 건데 네. 읽는다고 하는 거는 그냥 보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그냥 줄거리만 읽는 게 아니라 네. 그 이야기 속에 글쓴이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게 되잖아요. 그걸 네. 생각하면서 읽게 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읽었을 때, 그리고 글쓴이의 진심을 알게 되었을 때, 글쓴이와 읽는 사람이 진심으로 소통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들리는 대로 듣진 않나? 그냥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럴 수 있죠. 그 맞아요. 겉으로는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은 또 다른 뜻이 담겨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본심이 뭘까? 저 이야기 속의 본심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대화를 하면 어떨까? 그리고 어린이와 대화할 때도 아이들이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어른들께서 아이의 본심을 짚으셔서 너 이렇게 말하지만 이런 생각인 거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아이도 말할 때 자기도 몰랐는데 본심에 그것이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되고 다음부터 말할 때는 또 본심을 담아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도 마음을 담아서 귀 기울여서 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도 상대방의 본심이 어떨지를 생각하고 읽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쓰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인지 그 중간에 그 동화가 엄마랑 어떻게 이렇게 헤어져서 네, 길 잃은 아이처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 거기에 나오는 어떤 동화의 심리라든가 행동에 대한 묘사가 보면서 그 부분 저는 또 되게 재밌게 읽었고 예, 재치 있게 쓰셨다라는 느낌을 그 부분에서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얘기로 너라도 그럴 거야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네. 이 작품에 대해서도 하실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릴 때는 그 초등학교 앞에 병아리를 파는 아저씨가 가끔 왔어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병아리 구경하느라 집 가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넋을 놓고 구경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병아리를 직접 보신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작고 귀엽고 또 털은 또 얼마나 보드랍고 또 목소리는 또 얼마나 청량하게 우는지 정말 정신이 홀릴 정도로 예쁘잖아요. 그때 제가 어릴 때는 막 50원, 100원 막 이런 가격에 팔렸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과자를 사 먹지 않고 병아리를 사게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병아리를 사서 집에 갈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쁜데 이제 집에 가져가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팔리는 병아리들이 건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며칠 안 가서 병아리가 죽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진짜 헤어지는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고양이가 물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몇 날 며칠 막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학교에서는 학교 앞에 병아리를 파시는 분이 오는 것 같지는 않던데 그런 것 같아요. 교실 안에 부화기를 둬서 그 유정란을 사오면 키워서 그 부화가 되도록 해서 그걸 관찰 학습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직접 그렇게 자기가 돈 아껴서 용돈 아껴서 유정란을 사고 그렇게 깨어난 병아리면 얼마나 더 소중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
주인공 아이 승표가 네. 그 병아리를 부화시켜서 집에 데려갔는데 이제 고양이가 물어가는 네.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네. 그래서 D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일부분도 네. 읽어주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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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재미있는 얘기가 있을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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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네 번째 얘기, 남의 집 귀한 아빠는 제가 이제 여기 5편 들어가는 동화를 네. 처음에 작가님하고 의논해서 고를 때 네. 작가님이 이 작품은 정말 꼭 넣고 싶다고 아, 하셨던 맞아요. 작품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이 작품, 모든 작품이 그렇지만 이 작품에 대해서 특히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아, 네, 작가님이 어떤 생각으로 쓰신 작품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작품인지 네. 한번. 네. 사실 이 이야기를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어느 날 벼룩시장을 이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발에 딱 맞는 새 장화를 반값에 판다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화를 사고 그거를 퀵 서비스로 제가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고 뭐 1시간 만에 집 앞까지 가져다 주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물건을 받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그 택배 기사님이, 퀵 서비스 기사님이 잠깐만 이러면서 그 광고 스티커를 저한테 내미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급한 일 있으시면 꼭 연락 달라고. 네. 그러면 제가 꼭 빨리 와서 배달해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90도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한참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분이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할까? 그 스티커 한 장을 주고 90도로 인사하면서까지 네. 저렇게 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버신 돈으로 또 뭐 아픈 어머니 병원비를 낼 수도 있고 어린 자식 공부도 시키고 옷도 사주고 네네. 또 가족들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무렵에 제가 한 아이에게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의사, 변호사 이런 직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의사, 변호사가 훌륭한 사람이야?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에 그 숨은 이야기가 뭐냐고 하면 공부를 많이 했고 그쵸, 또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많이 했으면 다 훌륭한 사람인가? 이런 고민이 빠지고 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돈을 벌지 못하고 그럼 많이 못 벌고 많이 못 배운 사람은 훌륭해질 수 없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가? 그럼 우리 부모님은 많이 못 배우고 돈을 많이 못 버니까 훌륭한 사람 아니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또 우리도 누구나 우리 부모님이 잘났으면 좋겠다. 뭐 누구에게 그쵸. 보이기에 떳떳하고 막 자랑스러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그냥 집에서 생활할 때는 또 다르지만 친구 앞이라든지 선생님 앞이라든지 교실에서는 정말 잘 보이고 싶잖아요. 선생님한테도 잘 보이고 싶고 또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우리 부모님을 진짜 좋게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졌을 때 아이들의 선택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광고 스티커를 내민 아저씨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작가님이 그런 일상에서의 어떤 퀵 서비스 아저씨 이런 분을 잠깐 스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분에 대한 어떤 그 느낌을 지고 있다가 또 다른 어떤 에피소드를 만났을 때 그것과 결합해서 이야기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작가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건 좀 버릇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또 이 남의 집 귀한 아빠 같은 경우는 동화를 사실 어린이만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어른들이 읽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옛날 추억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나도 우리 부모님 부끄러워한 적 있다. 네. 아니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간 네. 적 있다. 막 이런 생각도 나고 또 뭐 죄송한 마음도 떠오르고 이래서 어른들도 이 동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네,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좀 마음이 찡하면서 네. 읽었거든요. 네. 네. 근데 뭐 누구든지 네. 아빠면 다 돈을 많이 벌고 싶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야지 가족들이 따뜻한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니까요. 네. 근데 또 마음하고 다르게 능력의 차이도 있는 거고 환경의 차이도 있는 거여서 모두가 다 흡족하게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빠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위해서 네. 힘든 일도 즐겁게 일하고 계신다. 부모님이 다 그렇지만 특히 아빠를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아빠들이 속마음을 잘 표현을 못하시기도 하고 네. 또 어린이와 보내는 시간이 좀 적기도 하고 네. 이래서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아빠가 왜 있는지 몰라 막 이런 식으로 놀아주지도 않고 뭐 네. 늦게 오는 이유는 아빠가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그걸 그쵸. 망각하게 되거나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특별히 아빠를 좀 네. 주인공으로 네. 넣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요즘 아이들 중에도 이런 똑같은 네. 경우에 아이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 모든 집의 아이들 다 잘 사는 집 아이들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뭐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충분히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보 여우와 작은 씨앗이라는 네. 약간 앞에 네 편과는 조금 결이 다른 네. 한 편을 네. 일부러 이제 저희도 선택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좀 현실적인 얘기들, 네. 판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 읽고 마지막에 이제 닿는 이야기로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비슷한 결이지만 네. 또 아이들이 꼭 이런 마음을 갖고 사물을 바라봤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네네. 그 단편 하나가 마지막에 실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냄새폭탄 뿜뿜을 읽고 어린이들의 반응을 보면 대부분 뭐가 재밌어 하면 대부분 뿜뿜이 재밌다 하는 애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또 의외로 또 생각이 깊은 아이들은 바보여와 작은 씨앗을 짚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좀 철학적인 건데 네. 이건 좀 수준이 더 높고 쉬운 이야기 그쵸. 같지만 왜냐하면 그쵸. 뭐 동물이 나오고 씨앗이 나오고 네. 이러니까 굉장히 쉬운 이야기 같지만 오히려 더 제가 생각할 때는 철학적인 그쵸.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또 감동적으로 읽었다는 어린이들이 꽤 있어서 사실 좀 놀라기도 했는데 이 이야기를 쓰게 된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꽃밭 농사를 지으면서 씨앗을 심으려고 보니까 씨앗이 정말 작아요. 그래서 이 작은 씨앗 속에 이 채소들이 들어있는 거고 또 도토리는 작잖아요. 근데 도토리 안에 도토리 나무가 있는 거고 사과 씨앗은 작은데 그 사과 씨앗 속에 사과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이 이야기가. 그런데 또 한편 깨닫게 된 게 뭐냐고 하면 심지 않으면 그냥 씨앗은 씨앗일 뿐인 거예요. 나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과 씨앗은 그냥 사과 씨앗일 뿐인데 심었을 때 사과 나무가 될 수 있고 사과가 열리고 그 사과를 먹으면 동물들이 살 수 있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이야기로 써봐야겠다 했는데 특히 제가 또 여우를 주인공으로 세운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여우의 이미지가 똑똑하고 약삭 빠르고 좀 영악한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이미지 같기도 한데 그 중에서 바보라고 놀림받는 여우잖아요. 그래서 또 바보라고 놀림받는 여우가 똑똑한 여우 아니고 자기 스스로도 난 바보야 라고 하는 여우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게 남을 돕는 일이 씨앗을 심는 일이 거창하고 큰 일이 아니라 똑똑한 여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바보 여우도 마음 먹고
갖고 실천하면 할 수 있는 일이다. 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제가 여우를 등장시켰고 네, 네. 여우가 사는 곳을 또 검색하다 보니까 보리스 열매를 네. 하게 되었어요. 네, 네. 그래서 작가님이 이제 이 5편의 얘기를 네. 뭐 간략하게나마 쭉 네. 들려주셨는데 네. 보다 보면 다 각각의 주인공들이 조금 네. 소외받거나 작거나 아니면 놀림당하거나 네. 네, 조금 그렇게 좀 약자의 입장, 네. 그다음에 남이 뭐 멸시하거나 네. 이런 약자인 사람이나 사물이 주인공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담고 있는 주제들도 어떤 그런 좀 약자이지만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런 인물들에 대한 대변을 네. 담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이 토크의 큰 어떤 주제도 뭐 사소한 것을 네. 실천하는 힘 네. 뭐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랑 연결해서 조금 얘기를 들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소한 것을 실천하는 힘이라는 주제를 잡은 게 사실은 이 동화 5편을 관통하는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만약에 우리가 씨앗을 지금 여기서는 제가 바보 여우와 작은 씨앗을 얘기할 때 뭐 선행이나 뭐 기부 아니면 뭐 도움 이런 거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씨앗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 네. 작은 씨앗이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씨앗, 꿈 같은 네. 씨앗일 그쵸, 수도 있는데 그쵸, 맞아요. 혹시 뭐 남이 비웃거나 업신여길까봐 차마 나 이거 하고 꺼내놓지 못하는. 싶었어 이런 거 얘기하지 못하고 네. 자기 혼자만 꺼내보는 씨앗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쩔 땐 보면 나조차도 쳐다봐주지 않는 씨앗이 가슴속에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뭐 꿈이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고 그쵸. 가꾸어야 네,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작가가 되기 위해서 갑자기 작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뭐 책을 읽고 뭐 글을 쓰고 뭐 공연 같은 걸 보고 다른 책도 보고 막 이런 하나하나들이 있어야 하는 네. 것처럼 그 작은 것들을 실천했을 때 꿈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씨앗이 어린이라면요. 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은 어린이보다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씨앗이 만약에 어린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여우가 돼서 어린이를 가꾸어줘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또 어떤 어른 중에서는 나는 좀 못 배웠고 나는 유능하지 않고 나는 부유하지 못해서 우리 아이한테 미안하다. 우리 아이가 불쌍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또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부유하고 유식하고 해서 잘 돌봐주면 더 좋겠지만 사랑과 관심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과 관심을 준다면 씨앗도 스스로 자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작은 씨앗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스스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밀어 올리고 또 비바람을 만났을 때도 견뎌내려고 애를 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어린이들도 좀 넉넉하지 못하고 부족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사랑과 관심이 있으면 스스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은 실천들이 뭐 숲을 이루고 또 생명을 살리고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소한 것들을 놓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용기가 필요해. 뭐 친구를 도와주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뭐 용서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용기라고 하면 막연하고 막 큰 이미지잖아요. 뭐 무서울 때 막 용기를 해서 싸워서 이겨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 용기를 어린이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뭘까 용기가 그렇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저는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어린이뿐만 아니고요. 모두가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거나 우리가 좋은 세상을 뭐 이룩했으면 좋겠다. 뭐 환경을 돌봐야 된다. 아니면 뭐 꿈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럴 때도 사실은 그 목표는 크고 화려하지만 사실은 작은 것들을 실천하는 게 모여서 그걸 이룰 수가 있고 또 내가 뭐 나 잘 못하는데 내가 뭐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 그냥 한 사람이 실천하면 옆에서 보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나도 그런 힘을 보태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그 좋은 선한 일이 또 선한 일을 낳고 그러면 점점 더 이렇게 순환적으로 사회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 진짜 딱 올곧은 생각을 하시는 분 같고 작품 속에도 그게 녹아 있는데 그게 결코 이제 교훈적인 느낌이 아니라 재밌게 잘 녹여 주셨다는 점이 아주 큰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리 저희가 사전 질문 받아놓은 것들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사전 질문 중에 뭐 작가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했는데 그 얘기도 아까 하셨고 그다음에 아이가 씨앗을 어떻게 찾나요? 어린이 눈높이에 이야기 씨앗을 어떻게 찾나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는 문장이나 어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며 어떻게 찾아내나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이것도 아까 얘기하면서 조금씩 언급은 됐는데 혹시 좀 더 얘기해 주실 부분 있을까요? 제가 이야기 씨앗을 찾는 방법은 또 뭐 여러 가지가 또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뉴스 검색을 매일 해요. 그래서 그 어떤 동화의 소재가 될 만한 이야기 아니면 사회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다 스크랩을 해서 모아놓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뭐 길 가다가도 좀 특이한 장소 있다. 이거 배경으로 하기 괜찮겠다 하면 사진을 찍어준다거나 아니면 뭐 빨리 이렇게 메모를 해서 기록해 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 만날 때 좀 특별한 사람 있잖아요. 차림새도 좀 특별하고 말투라든지 버릇이 막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막 캐치를 해놨다가 몰래 빨리 메모를 해가지고 저 사람을 캐릭터로 주인공으로 아니면 등장인물로 써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문장이나 어휘, 이거는 사실은 이제 책을 동화 작가라고 해서 동화책만 있지는 않거든요. 그 여러 부류의 뭐 시, 소설, 뭐 에세이 이런 거를 막론하고 여러 뭐 부류의 책을 다 읽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작가만의 특별한 표현들을 발견할 때 진짜 막 무슨 신세계를 발견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런 걸 찾는 그런 기쁨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찾으면서 읽는 습관. 그럼 찾아서 따로 메모도 해놓으시나요? 만약에 이거를 난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데 이 사람은 딱 좀 특별하게 했다 이러면 그게 진짜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메모해 놓기도 하고 또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리루단의 통일밥상이라고 최근에 나온 신간이 있는데 그걸 쓰신 박경희 작가님도 본인만의 어떤 노트에 그 책별로 이렇게 읽은 것 중에 다 예전에는 다 필사를 했잖아요. 전체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특별히 좋았던 문장이나 그런 대목들을 다 모아서 써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글쓰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파악하면서 읽다 보면은 글쓴이의 그 진심이 보여요.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거겠다는 그게 좀 빨리 들어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 동화를 또 써야 하다 보니까 단어를 제가 좀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을까, 이거를 좀 조심해서 써요. 그래서 그 단어의 풀이는 뭘까, 단어 많이 찾아보시는군요. 사전에서 이 이야기를 그냥 우리말로 풀었으면 어떤 건지를 많이 찾아보고 쓰기도 하고 이런 게 있고, 또 길 가다가나 아니면 어린이를 만나게 됐을 때 어린이를 좀 유심히 관찰해서 어린이의 말버릇 아니면 행동 이런 걸 좀 관찰하는 편이에요. 그 이제 사전에서 풀이를 많이 찾아보신다고 했는데 저희도 교정 볼 때 조금 한자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원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쳐서 거기 그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네. 우리말을 좀 많이 네네. 찾아서 바꾸기도 네. 하고 그렇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이들이 하는 대사나 어휘를 유심히 보거나 관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중요한 게 작품에 보면 네. 어떤 서술은 잘 쓰시지만 네. 막상 대사나 대화로 들어갔을 때는 어려워요. 그거. 되게 네, 어려워요. 되게 네. 갑자기 정색하게 되는 네, 부분들이 네,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 정말 대사를 잘 쓰시는 네. 작가분들이 네, 정말 얘기를 맞아요. 잘 끌고 가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건 정말 각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을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또,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답이 됐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여기 또 질문 중에, 네. 일상의 소재로 책을 출간하셨는데 사소한 것들을 특별하게 보는 작가님만의 습관이나 행동이 있으신가요? 물었는데 그것도 아까 네. 대답하신 거에서 다 된 것 네, 같긴 네, 해요. 네. 그래서 작가님 페북 보면, 네. 맞아요. 네. 보면 뭐 길가에서 네. 모이를 먹고 있는 비둘기나 이런 네네.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사진 찍어서 뭐 한두 마디를 올리셨는데 그런 말들도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 비둘기도 이제 밥 먹을 때 고개를 숙이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뭐 동물들이 다 음식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네. 없는 그런 걸 이렇게 네, 밑에서 네. 재밌게 쓰기도 하셨는데 사람도 밥 먹을 때는 그쵸. 고개를 숙이게 숙여야 되잖아요. 하고. 그리고 또 먹고 사는 그 밥벌이에 대해서 공손해질 수밖에 없는 네네. 네, 그런 거를 짧게 이게 저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기록해 두려고 이렇게 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때 네. 느꼈던 느낌 그리고 그 장면 같은 거를 탁 찍어놨다가 짧게 탁 이렇게 남겨놓았다가 나중에 또 제가 그거를 끄집어내서 작품에 등장시킬 수 있겠죠. 아, 네. 그러니까 일상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래도 네. 느낌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모아놓고 나중에 언젠가 또 꺼내 쓰시고. 네. 아, 네. 그게 바로 사소한 거거든요. 네. 그 사소한 걸 모아둬야지 작품에 쓸 수 있고 소재로 쓸 수 있고 주인공으로 쓸 수 있고 네, 또 네. 배경 장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작가가 되기 위해서 책 많이 읽고 쓰고 배우고 토론하고 도전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소한 매일매일을 관찰한 거를 저장해 놓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네, 거. 중요한 네. 얘기 하셨어요. 그다음에 혹시 이제 지금 저희랑 다음 책 출간을 또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내용 너무 많이 스포일러 하지는 마시고 간략하게 어떤 책 네. 낼 거다라고 네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냄새폭탄 뿜뿜에 이어서 제가 한솔수북에서 다음 작품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 이야기들도 이제 어린이들이 자기가 가진 재주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다 재주가 다른데 내가 잘하는 거는 잘하는 그 재주가 있으면 쉽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내가 가진 거는 보지 못하고 남 거를 자꾸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린이들이 우여곡절을 겪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힘없고 아직 어리지만 그 어린이들이 연대해서 큰 거를 이루려고 하는 모습, 노력 그런 이야기를 담은 동화입니다. 네. 두 번째 동화도 아주 기대가 되네요. 네. 그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동시 한 편 읽어주시려고 준비해 오셨죠. 네. 그래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동시가 제가 왜 낭송을 해드리고 싶었냐고 하면 이 일상을 캐치한 동시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동시가 실화인데요. 저희 어머니 생신에 가족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주인공은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언니랑 오빠랑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서로 강아지 자랑이 이제 대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가 더 예쁘다, 우리 강아지가 더 똑똑하다고 말하고 옥신각신 하는 사이에 엄마가 뒤로 밀려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희 초등학교 조카한테 진짜 실제로 걔가 더 좋으냐, 내가 더 좋으냐를 물으시게 됐는데 그때 진짜 저희가 다 정지 화면인 것처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어른이 어떻게 아이한테 저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 막 이런 생각에 어떤 답변도 할 수가 없었었거든요. 그리고 이 조카도 얼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강아지가 더 좋은 것 같은데 할머니한테 강아지 더 좋아야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그걸 또 사람하고 개하고 비교해서 누구 더 좋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걸 제가 동시로 썼어요. 네, 기대되네요. 네, 읽어볼게요. 네. 몰랐다. 박채현. 놀아주고 간식 주고 산책시키는 내가 학교에 가면 강아지는 혼자서 뭘 하며 지낼까? 걔가 좋으냐? 내가 좋으냐? 할머니 물음에 입이 붙어버렸다. 둘 중에 누가 더 좋은지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강아지 걱정 더 많이 한 걸 할머니가 알면 슬플 것 같다. 강아지를 부러워하는지 몰랐다. 할머니는 밤낮 혼자 지낸다. 네. 재밌네요. 네. 이걸 제가 써서 상을 받았을 때 가족들이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사소한 게 동시가 되고 상을 네. 받는구나 이래서 네. 그래서 작가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상에서 사소한 소란이나 이런 일들을 에피소드들을 다 글 소재로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시가 그 한국 네. 안데르센상 받은 네. 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네. 그 재밌는 얘기, 네. 그다음에 좀 도움이 되는 얘기 많이 들려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네. 다음 작품도 네. 또 기대하고 있고 다음 작품 나오면 또 북토크 하셔야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을 네. 하고 네, 해주세요. 마치도록 네. 할게요. 네. 제가 냄새폭탄 뿜뿜 그 책에 받을 어린이한테 책에 사인을 해줄 때요. 그 이름을 넣어서 해숙이면 해숙아 용기를 내어보자 이렇게 사인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용기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실 희망도 우리 안에 있고 길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가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어린이도 옳고 그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희망을 끄집어내고 길을 펼치는 그런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어린이한테 제가 그 메시지를 써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화를 읽게 되신 어른도 계실 거고 또 이 북토크를 보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서도 그 작은 걸 실천하는 마음, 씨앗 하나를 심는 마음으로 작지만 소중한 일들, 또 격려의 말들, 또 선한 일들을 실천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또 작가로서 제가 할 일도 씨앗을 심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관찰하고 새롭게 보려고 노력하고 공부도 더 많이 해서 더 재밌는 이야기로 또 동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